영원에서 한 방에 가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남들보다 빨리 가는 방법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도대체 얼마를 모으고 불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1억까지 이제 모으는데 열심히 모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산을 이제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5년도까지 자산이 불어나신 거죠? 업앤다운을 해볼까요? 뭐 한 10억? 업. 15억? 업. 한 20억? 그 정도 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억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20억까지 불어나셨는데 네네. 보시는 분들이라면 20억까지는 너무 또 판타지 같은 금액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억까지 효율적으로 네.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여기서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네. 막 쓰느라고 돈을 못 모았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 돈을 모아나가려면 1억 모으기 어느 스텝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 소비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 1억 모으기, 뭐 10억으로 불리기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우선 처음에는 시드머니,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버는 거 안에서 모아야 되는데 그걸 더 버는 것보다는 내가 쓰는 거를 관리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소비를 최대한 줄였어요. 소비를 근데 줄인다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네. 보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그 팁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를 사면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차값도 들고 뭐 세금도 내야 하고 뭐 기름값도 내야 되고 그게 많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샀을 때와 사지 않았을 때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적었어요. 우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종이를 딱 펼쳐놓고 내가 한 달에 대중교통을 몇 번 타는지 쭉 적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타고 1년에 얼마를 타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었냐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12개월 이렇게 쫙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차를 사면 차값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비, 뭐 기름값, 세금 쭉쭉쭉 적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 대중교통을 택시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다 해도 아무리 제가 택시만 타고 다닌다고 계산을 해도 금액이 차값보다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아예 그냥 바닥이 있는 거예요. 차값은 이만큼이라면 대중교통을 타는 거 이만큼인 거예요. 아무리 플렉스를 해도 그래서 이걸 적어보고 이게 차를 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돈 먹는 하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포기하게 됐죠.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돈을 못 모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포기를 하게 됐죠. 적어보니까 눈에 딱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서 차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또 돈을 또 이제 모으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고 나서 뭔가 좀 자신감이 샘솟더라고요. 나 이제 차 안 샀으니까 그래 이걸 더 줄여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녔거든요. 대중교통도 안 타고. 힘들 때는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오늘은 회사 못 가겠다. 도저히 회사 못 가겠다. 이런 날은 그냥 택시를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뭐 일정 거리까지 가다가 내려서 걸어간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좀 힘이 있을 때는 그냥 왕복으로 걸어 다녔어요. 저는 그냥 3km는 가뿐하게 걸어 다니거든요. 월급 받는데도 그냥 계속 걸어 다녔다고요? 네. 그래서 운동 삼아 뭐 헬스장 가면 또 돈 들죠. 또 시간 따로 써야 되죠. 이런데 차라리 그냥 뭐 스트리트 헬스장이라고 해서 계속 걸었어요. 저는 3km, 뭐 6km씩도 걷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걸어야 돼요? 뭐 건강 관리하면 좋죠. 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뭐 따로 다이어트인데 1부터를 외치면서 우리가 운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교통비도 아끼고 걸어다니면 건강도 잡고 돈도 모으고 좋죠. 이거 걸어다니는 거 말고 또 이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뭐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요즘 또 왜들 그렇게 또 마라탕을 시켜 먹고 왜 다들 VIP가 되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배달 음식을 먹긴 하죠. 저도 먹긴 하는데 이게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뭐 최소 뭐 주문 금액이 있죠. 또 시키면 또 보통 뭐 3만 원 이상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시키거나 좀 먹고 싶은 걸 가득 시키면. 그래서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한 달로 계산했을 때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에 3만 원, 뭐 일주일에 3번 시키면 9만 원, 한 달에 그럼 36만 원이잖아요.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배달 횟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으로 확 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6만 원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일 때 음식을 점심을 이제 회사에서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도 좀 줄여보자 해서 저는 저축률을 최대한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그것도 도시락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그 월급 받으시는 거 대비 저축률을 몇 프로까지 올리신 거예요? 저는 80%에서 뭐 거의 90%까지 늘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달은 아끼고 또 힘든 달은 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 하고 말면 돈이 안 모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저축률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해서 연간 목표로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안 쓰고 산 건데 네. 저축률이 80, 90% 정도 되면 네.
그럼 쓴 건 도대체 뭐예요? 뭐에 돈 쓴 거예요?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쓸 일이 생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힘들고 출퇴근 힘든 날은 택시도 한 번씩 타줘야 되고 또 이게 또 도시락만 먹다 보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나가가지고 한 번 또 바깥 음식도 좀 먹어줘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또 치맥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직원들이랑 치맥도 한잔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죠. 안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쓰면서 처음에 이제 아예 조렸던 없이 시작하면 일단 안 쓰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더 벌 거 아닌 이상 내가 버는 거 안에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쓰는 만큼 지출이 되는 거니까 그걸 안 쓰면 더 모으게 되는 거죠. 어차피 월급 똑같이 받고 똑같이 쓴다면 남들보다 덜 쓰면 더 모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하게 돈이 실제로 모이는 속도는 똑같이 가고 있는데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고 3,000만 원 모으고 이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 앞서 나간다는 느낌은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뭐 돈 얘기를 솔직히 잘 하진 않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뭐 너 얼마 모았어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괜히 멀어져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너 얼마 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또 그만큼 많이 못 모았는데 저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다 보니까 뿌듯하고 그리고 또 더 잘 모으는 친구들 있으면 야, 너 어떻게 모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돈을 별로 안 썼는데 친구는 만나셨는데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뭐 밖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굳이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쨌든 8, 90%까지 저축률을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뭐 이유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뭐 투자를 조금 더 해서 돌린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건가요? 뭐 요즘 워낙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는 일정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좀 투자보다는 저축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외부에 다니기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20대 분들, 특히 30대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전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금융, 재테크 쪽 유튜버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투자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거의 나오는 게 있어요.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거의 다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10명 중에 거의 10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넣어두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식이 아니고 가상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물론 잘 되면 다행이고 좋지만 근데 그걸 그냥 요즘 흔히 존버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버틸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드머니가 일정량이 될 때까지는 네네. 투자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으니 네. 일단은 지출을 통제하면서 어떻게든 시드머니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심지어 비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다, 뭐 1,000만 원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다면 1,000만 원만 없어지는 건데 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모으기까지 2배가 걸리잖아요. 2,000만 원만큼 내가 벌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모으는 그런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좌절하지 않고 좀 잘 모을 수 있게 일정 종잣돈 금액이 될 때까지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좀 투자도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공부하고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돈 모으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괜히 투자해가지고 버티지 말고 지금 이제 돈을 모아 나가면서 지출을 통제하면서 버티라는 거잖아요. 네, 너무 불나방처럼 너도 나도 하니까 요즘 뭐 포모라고 하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히시고 열심히 모아서 본인이 원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이게 비자발적 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좀 모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시드머니를 쌓아야지 그 투자하기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이 나오잖아요. 뭐 1억은 모으세요. 뭐 1억까지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억 정도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1억 정도 되어야 우리가 뭐 집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 100%가 안 나오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7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는 내 돈을 넣어야 되는데 3억짜리 집에 30%면은 9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9천만 원을 내 돈으로 넣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준 돈으로 해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억 정도는 모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떤 이제 사연을 받았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집을 청약을 받아놨는데 본인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나머지 아까 말했던 그 9천만 원을 지금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돈을 만들 수 없으면 그 집은 그냥 본인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청약 공부 열심히 해서 청약 당첨이 됐는데 청약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약금 그거 10%안 내면 사실은 그 청약 기회 날라가고 그렇죠. 청약 당첨 제한도 걸리고 그렇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손해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고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덜컥 청약 당첨받아놨다고 저 돈 없는데 어떡해요. 집 살 돈이 부족해요.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남들보다 계획이 확 밀리니까. 그래서 1억 정도는 모아두셔야 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네. 그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이상 왜 자산 가치가 요즘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뭐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집,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부동산이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뭐 주식을 하거나 암호화폐 하거나 요 길은 진짜 아닌 거고. 네, 공부가 되어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하셔도 돼요. 이게 뭐 나쁘다거나 안 좋다거나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친구가 하니까 친구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대요. 친구가 뭐 주식으로 대박 났대요. 대박 난 사람들은 많은데 왜 대박이 안 난 사람들 얘기는 없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랑을 안 하잖아요. 나 손실 났어, 나 뭐 손해봤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얘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잘 모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1억까지 모으면서 네네. 위험한 그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네. 시드머니를 완성할 때까지는 네. 최대한 안전하게 가라고 했을 때 네. 예적금을 한다고 해도 네. 이자를 받는 율이나 이런 거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걸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예금 이자가 낮다, 뭐 예금 그거 왜 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제일 수익이 그래도 손해 나지 않고 내 돈을 딱 지켜주는 거는 적금이거든요. 예금만 하세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뭐 최근에 뭐 6%짜리 적금 특판이 나와서 그게 뭐 3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넣으실 거면 그렇게 특판 상품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신협 있잖아요. 제2금융 이런 데 가시면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이율로 여러분들이 예금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저율과세가 돼요. 저율과세라 그러면 굉장히 좀 생소하신데 이자를 우리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넣으면 이자율이 15.4%거든요. 그럼 이자 금액에서 15.4%만큼 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1.4%만 떼요. 그러면 수익이 1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높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것부터 종잣돈 모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은 어떻게 보면 이금융권이라고 해도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네네. 이금융권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이율을 어느 정도 준다면 적극적으로 그냥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등록을 하시면 3천만 원까지 저율과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금융은 예금자 보호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보호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뭐 1억으로 한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통과를 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도가 좀 늘어나면 조금 더 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출 통제만 하고 그렇게 좋은 예금 상품 찾아가지고 저축만 했을 때 이게 남들보다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했을 때 꿀팁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려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기보다는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원금을 보전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투자형으로 해볼 수 있는 뭐 ELD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면은 뭐 ELS나 ELT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금의 손실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빨리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빨리 갈지 안 갈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손실이 나면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되고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가 된 다음에 이거 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이 정도 손실은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만 그렇게 적극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1억 모을 때까지는 최대한 좀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 성향은 어떤 건지 그래서 내 스스로도 좀 잘 알고 어떤 상품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종잣돈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돈을 모은다는 거는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 수비라는 지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예적금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모아나갔는데 그 1억까지의 시드머니 과정 동안에 지출 통제만 할 게 아니라 투자를 감싸라는 얘기는 아니고 투자 공부도 충분히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모으라는 거죠. 그냥 모으기만 하세요. 공부만 하세요. 투자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모으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자산을 불렸을 때 이제 어디 할지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 시작하는 거죠. 수비를 하다가 공격. 1억부터 이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의 세계로 나가서 공격적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하면 사실 그 1억까지의 과정 동안에 괜히 그냥 리스크 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거죠. 부자들도 종잣돈부터 시작을 해요. 뭐 부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게 아닌 이상은 다들 돈을 모으거든요. 제가 부자분을 예전에 만났는데 여쭤봤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하니까 나 상가 사가지고 또 그거 대출 내서 갚다가 또 어느 정도 갚아지면 그 다음 거 사고 그 다음 거 사고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불려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돈부터 모아. 돈도 없으면서 뭘 사? 이러시더라고요. 부자들도 결국 종잣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업을 하고 싶고 부동산을 사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고 저 하고 싶어요. 근데 영원이에요 라고 하면은 정약용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돈 모으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다들 돈은 안 모으고 그냥 퀀텀 점프를 하듯이 그냥 나 10억 빡, 뭐 1억 빡 이렇게 벌고 싶어 하시는데 종잣돈 모으기가 1번이에요. 뭐 요즘 보면 뭐 2천만 원으로 투자하세요. 뭐 3천만 원으로 투자하세요. 그럼 뭐 3천만 원에서 뭐 30억으로 만드는 비결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그 3천만 원을 모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기가 우선 1번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시드머니가 쌓일 때까지는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이게 좀 이제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을지 몰라도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으는 걸 또 해야지 나중에 돈이 많아졌을 때 또 지킬 수 있잖아요. 재산이라는 게. 맞아요. 그 과정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결과만. 나 1억 모았어라면 그 사람이 그걸 모으는 동안 뭘 했는지는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본인이 해봤을 때 굉장히 지친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이렇게 모으는데 내가 과연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커피값 뭐 4,500원, 5,000원 아껴가지고 내가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모으면 1년에 100만 원도 모으고요. 200만 원도 모으고 모여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를 아까 1년에 뭐 90만 원 정도? 택시비나 이런 거 아끼니까 90만 원 정도 됐고 그게 10년이면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식비도 아끼고 교통비도 아끼고 쇼핑도 뭐 참고 아껴요. 그러면 그 돈이 점점 불어나서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쭉쭉쭉 불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그 델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록하는 어떤 템플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상 적으라고 하면 뭐부터 적어야 될지 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점검하고 적을 수 있게 이미 양식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그대로 그냥 적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바로바로 적으면서 스스로 점검도 되고 또 내 이 미션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 미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그러면 이제 그 1억이라는 거를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네네. 결국에 이제 목표를 1억으로 잡으면 또 너무 또 가다가 마라톤을 하다가 이제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쪼개가지고 올해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일단은 작게 목표 잡은 다음에 뭐 달성하면 그 다음 미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이제 2천만 원을 모아볼까 해서 계속 중간에 계속 점검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잔고가 얼마고 얼마 넣고 있고 연말이 되면 얼마 정도 자산이 불어날 거다 계산을 하고 이 금액이 생각보다 못 미치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허리띠 졸라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목표 달성을 또 얼마를 할 건지 이렇게 계속 적어 나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요.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걸로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내 돈 있으니까 뭐 대출 받아서 집도 살 수 있고 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래 뭐 1억이 10% 1,000만 원 정도는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형 상품도 해보게 되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1,000만 원 안에서는 솔직히 손실이 나는 상품을 넣어도 손실이 나도 10%밖에 안 되니까 좀 덜 불안하고 상품도 더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모은 내 돈이니까 이 피땀 눈물 흘려서 모은 내 돈이니까 이걸 그냥 쉽게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상품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본 자만이 투자형 상품도 내 피땀 눈물 돈이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저는 정말 거기서 얻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시드머니 1억 모으시기까지 투자 공부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에는 우리가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위기가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위기가 있었잖아요. 자산시장이 계속 바뀌니까 뭐 항상 영원한 건 없어요. 뭐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주식이 또 좋을 때도 있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집을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얼마나 해주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면 경기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문이나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보다 보면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관련 도서, 서적들을 좀 찾아보신다거나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하나씩 두 개씩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는 본인이 우선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보고 싶어, 아니면 금, 뭐 달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선 그 관련해서 기사나 책들을 우선 찾아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데 이걸 한 번 보고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나중에 이럴 때는 좀 달러가 싸던데? 이럴 땐 주식이 쌌어. 부동산 지금 되게 높다 했는데 부동산 집값이 많이 떨어졌네? 아니 대출을 많이 해주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계속 모았으니까 그 돈 일정 금액이 됐을 때는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 나쁜 타이밍인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이 설 때 그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이렇게 좀 꾸준히 해두시면 나중에 돈이 모였을 때는 그 돈으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투자의 본질은 저렴할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건가요? 그렇죠. 비싸게 사면 이게 값이 떨어지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쌀 때 사야지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냥 공통적인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영원에서 1억 가는 것보다 1억에서 2억 가고 2억에서 3억 가는 게 훨씬 더 이제 빠른 거죠. 그렇죠. 우리 눈덩이 많이 비유하잖아요. 뭐 요거만한 눈덩이 얼마나 굴려야지 이만큼하게 만들겠어요. 차라리 좀 이만한 눈덩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면 몇 번 안 굴리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덩이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일정 금액까지는 목표한 금액을 최대한 아끼고 열심히 모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산이 불어난 속도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다. 단 공부가 되었을 때라는 단서조항을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1억까지 모으신 분들이라면 진짜 남의 도움 안 받고 1억까지 진짜 자기의 어떤 피땀 눈물로 모으신 분들이라면 10억, 20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예로 들어 봤을 때도 자산 가치가 확확 늘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시기를 잘 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 봐도 그냥 단순히 돈을 모아서 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본인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금액을 모았을 때는 자산이 불어난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그 돈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안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투자 방식을 너무 매목적으로 이제 추종하지 말고 네. 다양한 투자 분야, 경제 분야를 다 공부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거, 네. 내가 그리고 확신이 있는 거,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네, 예시로 뭐 부동산 주식이 많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핫한 키워드니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부자들은 정말 다양한 상품을 활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어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위험도가 높잖아요. 부동산은 한 번 넣으면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넣었다가 손실이 바로바로 날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 흐름을 잘 읽고요. 이 시기에는 어떤 상품을 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 꼭 예금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예금 이자가 낮을 때는 뭐 CD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CP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런 걸 아는 것도 공부죠.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어떤 걸 넣었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 철을 옮겨 다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다양하게 해요. 현금만 100%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부자들은 현금을 보통 5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안에서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금융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도 현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그걸 알아야지 내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아야지 기반을 마련한 다음 자산을 볼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 다음 이제 그 포트폴리오 쭉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라 하면 솔직히 좀 하기 싫잖아요.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싫잖아요. 하지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내 돈을 잘 지키고 잘 불리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수적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1억이라는 돈을 일단 진짜 모으는 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았을 때 이거 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죠.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진짜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넣을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뭐 믿고 이제 하겠어요. 맞아요. 뭡니다. 물씬. 내가 이제 힘들게 네. 모은 사람들은 내 피땀 눈물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손실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정말 다 찾아보고 공부하고 막 물어보는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만큼 그 돈을 더 지킬 수가 있고 더 불리는 데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모은 건 어떻게 해서든 돈이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애정이 들어가잖아요. 내 피땀 눈물이잖아요. 피. 아프잖아요. 발을 찔리면. 그래서 그 피땀 눈물이 들어간 만큼 더 안전하고 최대한 최선의 방법으로 불릴 수 있다. 그죠? 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인데 대구에서 지금 KTX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얘기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영상을 또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각자의 채널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